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날씨에 접어든 것 같아요. 아직은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학원에서 에어컨을 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참,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 재미있게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은 기막힌 일을 겪어서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위로도 얻는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보다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옆에서 함께 복수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 사연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기도 합니다. 사건은 저희 부부가 막 결혼하고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실종 상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흉악한 여자입니다. 다 잊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방금 그 여자 얼굴을 떠올리니 다시 그때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 여자의 등장으로 알게 된 인간 같지도 않은 만행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왠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걱정 없어요. 어찌 보면 남편이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가 통쾌한 성공으로 이어진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 완벽히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부터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친정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피아노를 붙잡고 걸음마를 뗐다더라고요. 매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여전히 신기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얼마나 신기했는 줄 알아? 기저귀도 못 뗀 애가 피아노 앞에 바짝 매달려 서서 건반을 누르면서 놀고 있었더라니까. 난 네가 말로만 듣던 그 천재인 줄 알았어. 에이, 정말이에요? 못 믿겠는데. 어머, 얘 좀 봐.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니? 까르르 웃으면서 꽉 찐 주먹으로 둥당둥당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부터 엄마는 알았지. 우리 보영이가 피아니스트가 될걸. 지금은 피아니스트 아니고 학원 원장인데? 아무튼 기집애야, 그게 그거지. 너 피아니스트도 했었는데 뭘. 저는 친정엄마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피아노 연주에 재미를 붙여서 커가면서 콩쿠르에도 많이 나갔어요. 중학생 때는 해외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행복한 게 더 컸어요.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저희 집의 가세가 기울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가기 전부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포기할까봐 말씀하시지 않고 버티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보영아, 이를 어쩌냐?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로 눈덩이처럼 쌓인 빚 때문에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건강은 회복하셨지만 부모님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라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는 사기당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닐 거야. 돌아올 거야. 걔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당신 정신 차려. 그 사기꾼 놈한테 당한 거라니까. 아직까지 그 놈을 믿으면 어떡해. 그 사기꾼 놈팽이 때문에 신용불량자까지 돼서 당장 우리 보영이 학비도 못 낼 판국에. 아이고 말이야. 한 번도 제가 보는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던 두 분은 언쟁을 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면 무조건 제가 두 분의 대화의 중재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엄마,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다 또 쓰러져요. 나 휴학하면 돼. 휴학하고 일해서 돈 벌 거예요. 보영아. 다른 때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아노 레슨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알바까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니까 잡생각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신세 한탄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남편과는 그때쯤에 재회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구면이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땀을 흠뻑 흘리며 음료수를 주문하려고 카운터 앞에 서서 말도 없이 유심히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속으로 무슨 수작질이냐 싶었거든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생각났다. 너 이보영 맞지? 제 이름을 말하는 걸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너 땡땡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이었지? 이름이 뭐였더라? 나 상규야. 김상규. 이름까지 듣고 나니 옛 기억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상규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점심시간마다 사라졌다가 오후 수업이 시작하면 나타났습니다. 상규는 아주 가끔씩 도시락을 싸올 때도 있었어요. 상규야, 너도 난로에 도시락 올려놓을래? 내가 올릴게. 저희 때만 해도 교실 가운데에 난로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전에 아이들은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아서 따뜻하게 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상규가 난로 위에 있던 도시락을 가져가다가 바닥에 쏟은 적이 있어요. 바닥에는 얼마 되지 않는 쌀밥과 단무지가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때다 싶어서 상규를 놀리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제가 선수치며 말했어요. 상규야, 도시락 나랑 나눠 먹자. 얘들아, 우리 책상 모아서 다 같이 먹자. 와, 그러자. 모여. 상규야, 너도 같이 먹자. 그때 당황스러워하던 상규에게 제가 귓속말을 했어요. 그냥 같이 먹자. 제 말에 상규는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 때는 왕따 그런 게 없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상규가 유독 겉도는 느낌이라서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상규 몫에 밥을 주려고 도시락통을 큰 걸 가지고 다니고는 했어요. 숟가락 포크도 한 개씩 더 챙겼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다니니까 아무래도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애들 사이에서는 상규가 고아원에 산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5학년 겨울방학 이후로 학교에서 상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저와 상규는 20대 초반이 되어 우연하게 손님과 알바생으로 다시 만난 거였어요. 보영이, 너도 나 기억하는구나. 반갑다. 나 저기 길 건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 정말? 와, 여기 우리 살던 데도 아닌데. 이따 같이 밥 먹을까? 그래, 내가 여기로 올게. 어릴 때 의기소침했던 모습보다는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 상규와 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백반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난 보영이 너 생각 가끔 나더라. 내 생각이 왜 나? 네가 나한테 따뜻한 도시락 나눠줬잖아. 힘들 때마다 그때 먹었던 밥 생각을 하면 힘을 얻었어. 고마웠어. 뭘 그런 걸 가지고 쑥스럽네. 상규와 저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학창시절의 이야기였어요. 상규가 그 당시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상규야, 근데 너 그때 왜 학교 안 나온 거야?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래서 한동안 궁금했거든. 아, 그때 그냥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말도 더듬었어요. 어쩐지 과거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백반집 저렴하고 반찬도 많이 나와서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가끔 혼자 왔어. 근데 너랑 같이 먹으니까 좋다. 어려서나 지금이나 밥에 민감하네. 너 카페 아르바이트 언제까지 해? 응? 아마 잘리기 전까진 할 것 같은데? 난 저기 공사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하거든. 가끔 만나서 이렇게 같이 밥 먹자. 좋아. 그날 이후로 일이 끝나면 가끔씩 상규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걸 서로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요. 상규와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친구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고 있어서 사실 지쳐가던 때였는데 상규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상규는 제가 일하던 곳 주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공사장 일만 했는데 한 군데서 정착해보려고. 나 안 가서 좋지? 너무 잘됐다. 안 그래도 너 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거든.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규와 저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다 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상규는 꼭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맞아. 나도 그래. 앞밥이 다 갚으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지. 30살 전까지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 힘내자, 보영아. 너 덕분에 내가 힘을 많이 얻어. 저희 가족은 여전히 화목했지만 솔직히 너무 지칠 때가 있었어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상규 덕분에 저도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 달에 3-4번씩 만나며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에 상규는 난데없이 절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한 3년은 살다가 오려고. 핸드폰도 없을 거라서 자주 연락하기는 힘들겠다. 그 말을 듣는데 친구를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저릿하더라고요. 왜? 왜 갑자기 절에 들어간다는 거야? 스님이라도 되게?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사실 시험 공부하려고. 3년 안에는 내 목표 이룰 거야. 난 이 세상에 홀홀단신 혼자니까 도망갈 곳도 없어. 혼자라고? 나 부모도 형제도 없어. 사실 엄마 아빠 2분 다 돌아가셨어. 상규가 가족 얘기하길 꺼려했던 게 그런 이유였단 걸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가 왜 혼자냐? 내가 있는데. 근데 무슨 시험인데? 아직은 말 못해줘. 너 번호 외우고 있으니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할게. 그래. 뭔지는 모르지만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힘내. 보영이 너도.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상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가 오길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제 삶에 집중하며 지냈어요. 잘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내다 보니 제 나이 딱 29에 아버지 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엄마 아빠와 저는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보영이 네가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했지.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딸 보영이 엄마도 고생 많았어. 그래, 우리 다 고생했지.
후련하다. 홀가분한데 자꾸 눈물이 나고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그 후 30이 되고 나서야 저는 대학에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거의 10살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왕언니로 통했습니다. 2년간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다가 31살에 학사모를 썼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작곡도 해서 가수들에게 제가 작곡한 음악을 팔기도 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피아니스트로 여러 공연도 하고 방송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32살을 맞이했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보영아, 나야. 김상규? 응, 내가 너무 늦게 연락했지. 나 검사 됐어. 뭐? 검사? 너 시험 본다던 게 사법고시였어? 맞아. 너한테 할 말 엄청 많아. 우리 빨리 만나자. 저는 상규의 전화를 받고 반갑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한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그날 바로 상규와 만나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사법고시 본다고 왜 말 안 했어? 난 꼭 붙어야 했으니까 다 안정되면 말하고 싶었어. 좀 오래 걸렸지? 그래도 다행이다. 스님 된 건 아니라서. 난 하도 연락이 없길래 출가한 줄 알았지. 출가할까도 심각하게 고민하긴 했어. 상규의 말에 웃음이 나와서 마주보며 눈물이 찔끔 날 만큼 한참을 웃었네요. 그래도 그렇지, 상규 너도 참 지독하다. 어떻게 몇 년이나 연락을 끊고 사냐? 하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겠지. 축하해. 보영이, 너도 축하해. 우리 둘 다 원하던 목표를 이뤘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다음 단계는 뭔데? 너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상규, 아니, 남편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짝사랑했었대요.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우연히 재회했을 때부터 줄곧 저를 이성으로서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연락 두절된 기간 동안 우정보다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간 연애 후에 33살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 텅 빈 시댁 혼주석을 보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여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가족이 생긴 게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자네도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네. 이제 가족이 됐으니 힘든 일이건 좋은 일이건 다 함께 나누자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조금 늦은 결혼인 만큼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애를 낳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으면서 막상 임신 소식을 알리니 펄쩍펄쩍 뛰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보영아, 나 정말 아빠 되는 거야? 좋아? 꿈 같아. 내가 아빠가 되다니.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그 말을 하고 남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항상 자신감에 차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무서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엄마 아빠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할게. 맞아. 내 옆에 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사실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남편의 가족사를 세세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난 태어나서부터 아빠가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남편이 갓난아이일 때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3번이나 아빠가 바뀌었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는 나더러 나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하면서 날 괴롭혔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집어서 나를 두들겨 패기도 했고, 나는 그냥 샌드백이었지. 스트레스 해소 도구. 그래도 엄마라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연락도 하고 돈을 버는 족족 생활비로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엄마는 나를 단 한 번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여기 상처들 보이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남편의 몸에는 여기저기 작고 큰 상처 자국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엄마는 물론이고 엄마가 만났던 아저씨들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야. 나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맞고 사는 줄 알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친구들은 부모한테 사랑받고 산다는 걸 알게 됐지.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던 집에 어느 날부터 어머니 친구라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줌마를 데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엄마는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난 그제서야 알았어.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걸. 20살이 돼서 일을 하려고 호적 증명서를 떼어보니까 엄마가 데려왔던 그 아줌마 이름 밑에 내가 자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그 이후로 어머님은 연락이 없으신 거야? 처음에는 엄마를 찾고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점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엄마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더라.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나서 삶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시험 준비하다가 더 큰 꿈을 갖고 사법고시를 한번 봐보자는 생각으로 절에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사법고시 패스를 못하면 저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각오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영이 넌 내 앞에 나타난 천사나 다름없어. 널 못 만났으면 난 지금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날 때리고 괴롭혔던 놈들을 찾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싶었거든. 정말 악에 받쳐있던 시기였어. 그때 널 만나서 다행이야. 여보, 우리 나쁜 기억은 다 잊자. 내가 앞으로 좋은 추억으로 다 덮어주고 치료해줄게.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건 뉴스나 드라마에서만 접했는데 그걸 혼자서 다 견디고 산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남편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영아, 내가 너무 약한 소리 했다. 미안해. 근데 말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병원은 언제 또 가? 다음에는 같이 가자. 태명은 뭘로 짓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가지고 꾸역꾸역 참고 살다가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나서 후련해졌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첫째 임신 초기에는 입덧도 없고 괜찮았는데 중기부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고 하루 종일 출렁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있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집에서 쉬게 됐어요. 남편은 제 걱정에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영양제를 사다 주고 요리까지 직접 해줬습니다.
여보 바쁘고 피곤할 텐데 이제 요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먹을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바빠도 사랑하는 내 아내가 먼저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힘든 시기를 무탈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임신 7개월 차부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도 일 때문에 밤에도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남편의 기운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전에도 재판을 앞두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유독 그 시기에 잔뜩 더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에 무슨 일인가 궁금하긴 했어요. 물어보면 중요한 대규모 사기 피해 사건을 맡게 됐다는 말만 해줬습니다. 보영아, 너 그러지 말고 친정에 좀 가 있을래? 나 이제 입덧도 안 하고 괜찮아. 너 혼자 두고 자꾸 나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래.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아이고, 뭘 그런 걱정을 해. 그리고 당시에 친정에 내려가도 친정 엄마 아빠가 새로 시작한 장사일로 바쁘셔서 폐만 끼치게 되는 거니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무섭게 왜 그래? 누가 찾아온다고? 그냥 높아심에 하는 말이야. 친구라도 부를 사람 없나? 자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애도 아니고 집에서 나 혼자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그래? 그게 사실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웬 낯선 여자랑 사라지셨다며? 살아계신 거야? 찾았어? 아직은 정확한 건 더 알아봐야 돼. 거의 다 왔어, 보영아.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호신용품 줄 테니까 낮에도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녀. 알았지? 일단 알았어. 당신이야말로 몸 챙겨가면서 일해? 평소에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인데 너무 예민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혹시나 싶어서 외출을 할 때면 남편이 준 호루라기와 후추 스프레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긴장하고 다녔지만 제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당부했던 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은 방심할 때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날이 저에게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오랜만에 제 시간에 퇴근하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고 저는 잔잔한 태교 음악을 들으며 쉬엄쉬엄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 김치찌개를 팔팔 끓이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군지 확인했어요. 근데 누군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김상규 집 맞죠? 나 상규랑 잘 아는 사람이니까 문 좀 열어봐. 그러고 있는데 부엌에서 끓이고 있던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치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문 열림을 눌러준 줄도 모르고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불을 끄고 싱크대로 흘러내린 김치 국물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이야? 그런데 제 앞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성형과 보톡스 시술을 잔뜩 한 웬 여자가 씩씩대며 제 앞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뭔 당신이야? 나 상규 애미다. 내 아들내미 홀린 게 네 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상규씨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해? 그리고 너 시애미가 왔다는데 멀뚱히 서서 뭐하는 거야? 마실 거라도 내와. 그제서야 저는 불안해하며 신신당부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제 시어머니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일단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음료수를 탁자에 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가려는데 그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보자. 우리 아들 홀린 년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그러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상규가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네. 얼굴도 못나 직업도 집안도 시원치 않아. 검사식이나 돼서 이런 볼품없는 년이랑 결혼하니? 으이구 답답해. 그 자식 하여간 나는 하나도 안 닮았어. 애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놈도 상규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놈이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도 못하지. 그런 충격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저는 맥이 탁 풀리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게 나가기로 했어요. 이거 놓으세요. 댁이 제 시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잠자코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상규씨 퇴근하고 올 테니까. 어쭈? 뭐 이년아?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어디 내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기고만장하니? 밖에 나가면 감히 함부로 내 눈도 못 맞추고 조아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하나쯤 지금 납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알아들어? 어? 짐승처럼 이를 갈며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어요. 흉악범이나 사이코패스를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쌍욕을 하며 퍼붓는데 입도 떨어지지 않고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이거 놓으세요. 상규 씨한테 전화를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일단 상규보다 너한테 먼저 할 얘기 있으니까. 상규 오기 전에 너랑 나랑 말을 맞춰놔야 되니까. 알았어? 무슨 말을 맞춘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게 무슨... 인연이 그래도 자꾸 말대꾸야.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너 목숨이 2개라도 되니? 야! 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상규가 나를 교도소에 잡아넣으려고 해. 세상 천지에 지혜미를 감옥에 가두는 놈이 어딨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왜요? 야! 내 말 끊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왜인지는 니까짓게 다 할 필요 없고 급하니까 결론만 말할게. 이따 상규 오면 난 대성통곡할 거고 넌 내 편만 들면 돼. 알았어? 영문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편을 들어요? 이게 그래도 눈 땡그랗게 뜨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어머님 용서해드리라는 말만 하면 된다니까? 아유 열불나.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싸지른 아들놈이 이렇게 내 발목을 붙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억울해 죽겠네. 그 여자는 동네가 떠나가라 괴성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밖에 다 들리겠어요. 인연이 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너도 보통은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벌써 내 아들 애기까지 뵀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구만. 천박한 년. 그 애가 우리 상규에는 맞는 거야? 저 상규랑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부터 상규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도 다 알고요. 파렴치하게 이제야 찾아와서 이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예요? 알만하네요. 이게 진짜. 야,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네 뱃속의 애랑 같이 세상 하직하려면 더 떠들어보라고.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차장에 차가 도착했다는 안내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상규씨,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네요. 직접 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녁 식사 준비 좀 마저 하러 갈 테니까 이거 놓으시고요. 본인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그 여자는 조금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저를 회유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 아가, 내가 사과할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좀 성질을 부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 며느리라니까 기선제압 좀 해보려고 그랬어. 아무튼 내가 너한테는 시어머니니까 너 나 도와줘야 돼. 나 감옥 가기 싫어. 네가 나 징역살이 안 하게 도와만 주면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나 통 큰 여자야. 뭐든 다 말해. 긴장했던 게 다 풀어지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거 다 됐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식사 먼저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집안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보영아, 나왔어. 못 보던 신발이 있네. 누가 왔어? 장모님 오셨나? 남편은 그 여자를 보지 못하고 저에게 말하며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예, 네가 상규야? 나 네 엄마야. 기억나지?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우뚝 멈춰서서 바위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슬며시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확인하더니 기겁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뭘 그렇게 놀라? 뭐 귀신이라도 봤냐? 당신은 무슨 네 애미도 못 알아보니? 하긴 나도 너 못 알아보겠다. 너도 이제 많이 늙었네. 관리 좀 해야겠어. 나 다니는 피부과 있는데 거기 내 이름 대고 가면 다 무료니까 얼마든지 가서 해. 그나저나 이게 몇 년 만이야? 10년 넘었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잘 지냈어? 대체 횡설수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쪽이 저한테 저지른 짓 싹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제가 편한가 봐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우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애미가 아들 만나는데 편하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 아들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엄마 많이 그리웠지? 아휴, 미안해 우리 아들.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이제라도 사과할게. 철이 없다 못해 인간이 아니었죠.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 신분으로 잘 사셨던 것 같은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자 그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내가 도망간 줄 알았구나. 아니야, 부득이하게 그럴 일이 있었어. 네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 응? 왜? 하이, 이제야 엄마라고 하네. 그래, 나 네 엄마야. 엄마가 데리고 왔던 차미숙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이모라고 부르라면서요. 그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차미숙이 누구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너무 착각하나 보다. 일단 식사 먼저 든든히 해두세요. 보영아, 금방 나올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저를 꼬집으며 다그쳤습니다. 너희는 협조 안 할 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자금줄도 다 끊기고 지금 미칠 지경이야. 네 남편 좀 설득해 달라고. 응? 정말 부탁할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했습니다. 정말 보통 철판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여자이기에 가능했겠죠. 아무튼 그 여자 말을 무시하며 저는 밥을 다 차렸고 남편은 손을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나왔어. 아들아, 네 마음 알겠는데 나 좀 용서해줘. 응? 이번만 도와주면. 일단 밥부터 먼저 먹어요. 아유, 답답해. 이 와중에 내가 밥이 넘어가겠어? 야, 너 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야? 좀 드러나 보자. 너 그냥 나 떠보는 거지? 난 그놈들이랑 아무 상관없어. 나도 피해자야.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를 많이 짓고 사셨나 보네. 하긴 그 어린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밥을 먹었고 그 여자는 남편과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정 기복이 말도 못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들아, 그래도 나 네 엄마야. 내가 너 낳아줬다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죄값 다 받을게. 네가 검사가 됐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근데 너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 미숙이 걔? 지 살 길 찾아 도망갔어. 걔가 나를 다단계 회사에 끌어들였다니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 내 이름도 기억 안 나? 함진선이잖아. 근데 개명했어. 함선하러.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죽은 차미숙 씨 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여자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차미숙이 죽었어? 연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죽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고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무더기에 경찰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와 동시에 그 여자는 문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지금 어딜 도망가시려고 그래요? 함선아 씨 맞으시죠? 15년 전 이름은 함진선 씨고요. 왜 이래? 얘가 내 아들이야. 검사야, 검사. 김상규 검사라고. 무고한 사람한테 왜 이 난리야? 함선아 씨 구속영장 써주신 분이 김 검사님이세요.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 기억 안 나요? 저랑 구면일 텐데. 경찰이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경찰 얼굴을 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너 그래 너 기억난다. 도박판에서 잔심부름하던 그놈 맞지? 예, 맞아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쵸?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자를 체포하러 온 경찰이 놀랍게도 남편과 그 여자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학대받으며 지내던 당시에 깡패놈들과 도박판을 벌일 때마다 찾아와서 술심부름 등 잡다한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던 고아였다더라고요. 그 어린 놈을 그렇게 죽일 듯이 잡더니 아휴, 내가 그 꼴 보고 경찰 된 거잖아. 당신 같은 사람들 감옥 보내려고. 상규야, 이제 끝났다. 경찰의 말에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는 지은 죄가 없다며 발뺌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 아무 죄 없어. 이제 보니 이것들이 작당 모의해서 나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구나. 예, 서해 가서 말씀하세요. 김 검사랑 저희가 찾아놓은 증거들 다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래저래 반갑네 아줌마. 경찰은 그 여자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어요. 보영아, 많이 놀랬지? 괜찮아? 그제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정말 당신 친엄마 맞아? 맞아. 나는 엄마보다 엄마가 데려간 차미숙 씨가 걱정됐어. 그때 엄마는 지금보다 더 미친 사람이었거든. 도박으로 돈 다 날리고 나한테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었어. 남편은 검사가 되고 나서 어린 시절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가와서 약을 발라주던 형이 경찰이 된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형과 의기투합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남편의 엄마를 찾으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워낙에 큰 다단계 사기 조직이라서 잡는데 애를 썼고 형도 나도 수사하느라 힘들었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저 여자는 비리 검사들에게 돈을 줘가며 정보를 빼돌렸더라. 그 여자는 웬 검사가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던 본인이 학대하고 버리고 간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방심한 그 사기꾼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뒷조사를 많이 했는지 저를 설득하면 남편이 용서하고 넘어갈 거라고 단단히 착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해놓은 덫에 걸려 드디어 긴 시간 동안 저지른 범죄들의 죗값을 받게 된 겁니다.
남편은 한때 어머니였던 사람의 재판을 직접 진행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이 예쁜 게 우리 아이란 말이야? 요 작은 아이가 나 너무 벅차, 보영아. 또 울어? 여보는 참 눈물이 너무 많아. 일할 때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집에 오면 나보다 더 울보라니까. 아주 냉탕 온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어.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전곡을 찔렸다며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초호와 변호인단을 데리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이를 갈며 살아온 남편에게 이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둘째가 태어날 때쯤에 그 지독한 악마의 길고 긴 재판이 마무리됐어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었고 사기죄와 그 외 각종 범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전해주며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제대로 복수했네.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 이제는 정말 완벽히 내 상처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다행이다. 그래 여보, 고생 많았어. 우리 나쁜 기억은 다 잊자. 다 네 덕분이야, 보영아. 남편의 복수 아닌 복수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쯤에 저는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 낳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던 남편은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아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보다 더 극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야 남편에게 들었는데 그 끔찍한 여자가 감옥에서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더라고요. 제가 불현듯 그 여자가 떠올랐고 출소를 했을 것 같아서 먼저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출소했나? 당신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니겠지? 아, 5년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날 뻔했는데 못했어. 나한테 편지를 보내도 답장 한 장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애들 가지고 협박을 하더라. 참나. 뭐? 우리 애들을? 그걸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유, 몰랐구나. 괜찮아. 내가 협박 혐의로 가석방도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알아봤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있대. 요양원에는 왜? 어디 아픈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한테 절대 해코지 못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어떤 위험이 와도 내가 우리 가족 다 지킬 거니까. 역시 내 남편 든든하네. 그럼 이래봬도 나 꽤 잘 나가는 검사야.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남아있는 나쁜 기억 모두 털어내고 싶었던 이유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걸 보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갓난아이였는데 언제 저렇게 컸나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목소리가 변한 것 같네. 변성기인가 보다. 제 말에 딸이 건수를 잡아서 놀리더라고요. 그치? 엄마, 내가 성우한테 목소리 변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라? 야, 김성호, 내 말이 맞지? 그래, 누나 말이 다 맞다. 그 일로 삐져서 한 3일은 저와 딸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사과하면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애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저와 남편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틈만 나면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상규씨 너무 멋있네. 얘들아, 아빠 잘생겼지? 누나, 엄마 아빠 또 시작이다.
보영 씨도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네. 왜? 엄마 아빠 그만 좀 해요. 아이고, 우리 딸 질투하나?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기구하다 못해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그 힘든 가시밭길을 다 걷고 이겨낸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럴 때면 애들이 질색할 정도로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있어요. 쓰다 보니 별소리를 다 한 것 같네요. 좀 오글거리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참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